사랑하는 가족이요.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됐어요. 그런데 이 일이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. 김기혁 아나운서. 네, 지난 16일 저녁이었습니다. 30대 여성이 이 40대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신의 집을 나섰는데요. 이 여성의 집은 경기도 파주시였습니다. 이 남성의 승용차를 타고 나간 여성은 경기도 일산의 한 주차장에서 연락이 끊기게 되는데요. 아이고. 결국 이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음 날 여성의 동생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자, 강력한 용의자였던 이 함께 있던 남성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.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은 양지민 변호사님,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남자친구부터 일단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수사 초기에 이 남자친구가 이제 용의 대상에 올랐고 실제로 이제 여성의 행방을 경찰에 추궁을 했는데요. 네. 그 당시에 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여성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부정을 한 겁니다. 아하. 이 여성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이 파주의 집 앞에서 이 여성을 태우고 그다음에 고양 스타넌역 앞에서 본인은 내려줬다. 네. 그 이후의 행방은 나도 모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. 네. 경찰에 얘기를 하기를 지난해 한 3, 4개월 정도 잠시 사귄 적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헤어졌을 뿐 연인은 아니다라면서 그 사이를 현재는 아니다라면서 부정을 했고요. 네. 최근에는 그냥 친구처럼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그 당일 나는 데려다 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아니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, 그냥 이 남자는 나 그렇게 사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 다시 데려줬다 하면 여기서 경찰이 그냥 그 말만 믿을까요? 그렇죠. 말이 안 되죠. 사귀다가 헤어졌고 지금 친구처럼 만나고 있다. 이 말 자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. 특히 네.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유부남입니다. 아, 남성이 유부남이에요? 유부남이고 어허. 이혼 후에 여성하고 결혼하겠다. 같이 살겠다.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래서 남자가 아직까지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더 뭐 냄새가 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뭔가 최명기 원장님, 지금 가족들 진술로 보면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고 이혼 후에 같이 살겠다는 말로 이 피해자의 가족들 얘기로는 그 딸을 어떻게 보면 접근했을까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뭔가 이혼 후에 같이 살겠다. 이게 접근법이었을까요? 네, 보통 신뢰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가장 흔히 하게 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애초부터 같이 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일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불륜 상대를 고를 때와 자신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이 있거든요.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도 처음에 이 여성과 굉장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혼을 하고 이 여성과 실제로 살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관계가 6개월, 1년 지나다가 보니까 왠지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. 네. 그럼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는 거고 네. 그 갈등 통해서 이 남성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갖다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인의 또 다른 동기가 되었을 아하.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, 뭔가 진술이 근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.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,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여성, 연락이 두절된 여성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? 예, 이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유력한 용의자였기 때문에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. 네. CCTV라든지 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허허.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니까 네.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유통업자,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투게 되었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라고 세상에. 진술을 했고요. 그리고 살해 후에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남성이 지목한 곳에 가보니까 경찰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맨날 들어맞는 거예요?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요.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CTV하고 화원내역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기지국이나 위치 이런 거 동선 다 이게 추적해가지고 한 거예요. 간헐적으로 이제 저쪽에 말다툼이 됐고 갑자기 홧김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맞춰봐야죠. 탄현동 거기 주차장 땡땡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
김복준 의원님, 예, 예. 경찰은 애초부터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. 아, 그래요?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사망한 사람, 죽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그러네요. 많죠. 아.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동행했던 사람, 행적을 같이 한 사람을 찝는다면 이 남성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이 남성한테 언제 만난 건 나왔으니까요. 헤어진 데가 어디고 몇 시에 헤어졌는지 당일날에 이 남성의 알리바이를 행적 같은 거 전부 동선까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. 네.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분명히 가평 쪽에 갔다 온 것도 아마 기지국 위치 추적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왔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경찰이요. 교제서야 이 남성 못 이기고 자백을 하게 됐는데 혹시 양지민 변호사님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왜 그때 이 만남을 말리지 못했을까 하는 어떤 자책도 들까요? 어떻습니까? 그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경찰이 초기에 수사를 할 때에도 여동생의 진술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었거든요.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.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도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뭐 유부남이고 그리고 이혼 후에 이 언니와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걸로 봐서 유부남이었다는 것도 사실 다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네. 그걸 본다면 사실은 가족들이 이 만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릴 것 같고요. 거기에 더불어 사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로 되짚어보자면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주는 행위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. 근데 실제로 이 남성의 마음 속에는 본인이 이루고 있는 가정도 정리를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로 이 여성을 속인 거에 대한 복잡한 심경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더 충격적인 게요. 이 남성, 이 피의자요. 현재 가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. 최명기 원장님, 이 가정도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요, 지금.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이런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 충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심하고요. 서로 이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충격과 배신감은 더 크게 됩니다. 그럴 거예요.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은 본인들이 불륜을 하고 있는 거를 아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내들의 99%는 남자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 다 압니다. 다만 그냥 인내하고 참는 뿐이에요. 네. 그러나 참는 이유는 뭐냐? 남편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그렇죠. 참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그렇게 오랜 기간 참았는데 결론이 뭐로 나오냐? 자기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이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분노는 이런 상황이면 더욱더 그러니까요. 치밀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,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이 사람이 왜 그 여성을 살해했는지를 이 살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. 그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. 네.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무슨 사업상의 목적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살해된 게 명확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계획적인 살해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. 그래서 경찰이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화 내역, 주변인 수사, 사업 내용 뭐 이런 거 다 조사해봐가지고 네. 정말 이건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오히려 계획에 의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. 차라리 사업상 문제라든지 뭐 여타 다른 문제가 없이 이 만남의 과정에서의 문제 뭐 이런 거라면 우발 가능성이 보다 높겠죠. 그래서 살해 동기를 따진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그러네요. 사람한테. 예. 그렇다면 살해 동기를 따진다는 것은 박준 변호사님, 이게 형량에도 나중에 큰 차이가 미칠까요? 어떻습니까?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양형 기준을 정할 때 뭐 범행 동기 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걸로 판단하는데 계획적이라면 더 가중되게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일단은 시신 부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시신 부검을 국과수원에 의뢰한 상태고요. 시신 부검을 통해서
살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될 겁니다. 그럼 과연 이게 우발적 범죄인지 네. 계획적 범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. 우발적이라면 뭐 치정이 가능성이 크고 아. 계획이라면 지금 김복준이 언급한 것처럼 사업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할 걸로 네. 보입니다. 범행 동기를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